오늘 나눌 이야기는 우리 커뮤니티의 한 분이 보내주신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합니다. 사생활 보호를 위해 이름은 변경되었습니다. 이런 콘텐츠가 당신의 마음에 와 닿는다면 구독하고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당신의 의견은 우리가 함께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것은 실제 사연이며 많은 여성들처럼 가장 위험한 전쟁터가 가족의 거실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된 한 여성의 이야기입니다. 모두를 보호하기 위해 이름은 가명으로 처리했지만 그 느낌, 등골을 서늘하게 하는 그 오싹함은 우리 중 많은 이들에게 익숙한 것입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여러분이 알거나 두려워하는 것과 공명한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며 구독해주세요. 우리는 보이지 않는 전쟁에 대해 이야기해야 합니다. 제 이름은 린서입니다. 저는 좋은 남편과 결혼한 지 3년이 되었고 그는 존경받는 집안의 외아들입니다. 그리고 모든 며느리처럼 제 삶은 매일 균형과 관찰의 연속입니다. 그것은 보이지 않는 저를 위해서 모든 몸짓, 모든 말이 평가받는 끊임없이는 평가의 상태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날 밤을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장면은 편없습니다. 가족 저녁 식사, 오줌소리, 설거지하는 소리. 제가 부엌에서 정리를 마칠 때쯤 시아버님이 들어오셨습니다. 그는 제 뒤로 다가와 무거운 손을 제 어깨에 얹고 마사지를 시작했습니다. 다정함에 표시해야 할 몸짓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몸을 숙여 제 귓가에 부드러우면서도 끔찍하게 무거운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이 집의 주인은 너처럼 부드러워야지. 그 순간 세상이 멈췄습니다. 그것은 칭찬이 아니었습니다. 선언이었습니다. 의협이었습니다. 약속이었습니다. 그리고 수수께끼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순간 무너져 내리지 않기 위해 저의 모든 눈치, 즉 분위기와 만하지 않은 의도를 잇는 그 미묘하고 필수적인 기술을 사용해야만 했습니다. 그 논킬박의 한마디는 평범한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제 가족 생활의 중심에 던져진 눈치 술탄이었습니다. 그 술일자는 저를 극도의 경계하는 대로 몰아넣고 그 단 한 번의 요싹한 순간에 무엇이 제한되었고 무엇이 저에게서 빼앗겼는지를 필사적으로 해독하려 애쓰게 만들었습니다. 전쟁은 고함으로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속삭임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 오싹함의 깊이를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먼저 그 손길을 해봐야 합니다. 보이지 않지만 사회적으로 방어할 수 없는 손을 넘는 몸짓의 불편한 복잡한 전통 가족 구조에서 며느리의 개인적인 공간은 종종 남편 가족의 공공공간으로 간주됩니다. 시아버님은 아버지다운 애정, 피곤한 채 어깨율을 걱정해주는 척하면서 실제로는 영토를 표시하는 행위를 하고 계셨습니다. 그것은 다정한 손길이 아니었습니다. 소유의 손길이었습니다. 그것은 가정으로서 집에 대한 지배력뿐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사람들, 썰을 포함한 모든 것에 대한 그의 지배력을 주장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종류의 애초를 극도 강력하고 사악하게 만드는 것은 그것의 전력적 모호성입니다. 그것은 의도적으로 모호했습니다. 명백하고 분명한 공격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맞서는 것이 불가능했습니다. 만약 제가 갑자기 몸을 피했다면 저는 다정한 제스처에 감시할지 모르는 무례한 며느리가 되었을 것입니다. 만약 남편에게 맞았다면 저는 타는 순간 긴장의 오형은 너무 예민하거나 피해망상적인 사람으로 볼 위험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저로 하여금 저의 자신의 새 인지, 저의 인투이션을 의심하게 만드는 정교하고 자민한 형태가 가스라이팅이었습니다. 저는 찜에 다녔고 오싹함을 느꼈고 위협을 느꼈지만 제 자신의 고뇌 속에 고립된 채로 미소 짓고 감사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부드럽다는 칭찬에 담긴 도구, 표면적으로는 저의 피부나 여성성에 대한 칭찬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부엌, 그 집, 그 가족의 문맥 속에서 그 단어는 다른 무게를 가졌습니다. 저의 부드러움은 저의 성격이나
외모에 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저의 명백한 유연성에 대한 언급이었습니다. 저의 유신함, 저의 순종, 그는 저를 칭찬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제 안에서 본 그가 진정한 집주인에게 바라는 자질들을 찬양했습니다. 그가 빚을 수 있는 사람, 그가 통제할 수 있는 사람. 그 순간 샤보님에 대한 가장 좋은 비유는 분재 장인입니다. 그는 작은 나무에 조심스럽게 부드러워 보이는 몸짓으로 다가갑니다. 여기 가지를 치고 저기 가지를 묶습니다. 그의 손길은 정밀하고 사랑의 행위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분재 장인의 목표는 나무의 안녕이나 자유로운 성장이 아닙니다. 목표는 나무가 정확히 그가 정한 모양으로 자라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는 그것이 자유롭게 표현하기 원하지 않습니다. 그는 그것이 그의 집에 전시될 완벽하고 통제된 예술 작품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날 밤 저는 깨달았습니다. 저는 가족의 새로운 구성원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새롭고 유망한 분재였습니다. 그 문장을 분석해 봅시다. 샤버님이 속삭인 그 몇 마디 말은 가족 정치 조작의 갈짝이며 어지러울 정도로 복잡한 언어적 행위입니다. 이 집의 주인은 너처럼 부드러워야지. 이 문장의 파기적인 힘을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그것을 세 개의 독이 든 층으로 해보아야 합니다. 첫 번째 층은 강요된 동맹입니다. 저를 칭찬하고 저를 받침대 위에 올려놓음으로써 그는 상징적으로 저를 남편에게서 분리시켜 그의 권력 영역, 즉 가자니 영역으로 끌어들이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아들을 우회하여 저와 직접적인 소통과 충성의 선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암묵적인 메시지는 이거였습니다. 나는 너를 본다. 나는 너를 인정한다. 이제부터 너의 충성은 나에게 있어야 한다. 너의 가치를 알아보는 것은 나이기 때문이다. 그것은 초대이자 명령이었습니다. 그의 권력의 원이 들어오라는 초대와 이 집에서 진짜 권력자가 누구인지 이해하라는 명령이었습니다. 두 번째 층, 더 미묘하고 잔인한 곳은 은밀한 비판입니다. 그가 집주인이 너처럼 돼간다고 말할 때 그는 동시에 현재의 집주인, 즉 제 시어머니가 적합하지 않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그녀를 딱딱하거나 경직되거나 그 역할에 적합하지 않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단 한 문장으로 그는 아들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두 여성, 즉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 불알씨를 심었습니다. 그는 저와 시어머니가 결코 강력한 동맹을 만들 수 없도록 균열과 정쟁을 만들었습니다. 그는 우리를 서로 대립하게 만들고 자신을 최종 심판자로 내세웠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를 세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층, 즉 권력 선언으로 이끕니다. 그 문장은 단순한 칭찬이 아니라 권위의 과시입니다. 누가 집주인이 되어야 하는지 말함으로써 그는 자신을 진정한 심판자, 자신의 성안의 왕, 누가 합당하고 누가 합당하지 않은지를 결정할 권위가 있는 유일한 사람으로 내세웠습니다. 그는 단지 저를 칭찬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모든 사람에게, 저들 포함해 그가 그 가족에서 가장 높은 권력을 쥐고 있으며 누가 합당한지를 결정한 힘을 가졌다는 것을 상기시키고 있었습니다. 제가 거의 맞을 뻔한 보이지 않은 함정은 그 말을 마침내 인정을 받았다는 신호로, 두려운 가정이 인정을 받았다는 신호로 해석한 것이었습니다. 잠시 동안 제 안의 어느 부분은 따뜻함과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그는 나를 좋아해. 그는 나를 인정해. 얼마나 치명적인 인지에 올렸는지 저는 가치를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모집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칭찬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의 오랜 조용한 아내의 첫 냉전에서 가장 중요한 졸로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그의 언어는 도발적이고 정합했습니다. 그는 저에게 진짜 왕관을 건네지 않았습니다. 그는 제 등에 거대한 관역을 그리고 저를 여왕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는 저를 이상적인 후계자로 지명하여 현재의 여왕, 즉 제가 매일 함께 살아야 할 여성이 저를 딸이 아닌 찬탈자, 그녀의 왕좌에 대한 위협으로 보게 만들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전쟁은 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저는 공식적으로 그 전쟁에 징집되었습니다.
이 복잡한 동맹과 이업의 거미줄 속에서 무겁고 고통스러운 질문 하나가 공중에 떠 있습니다. 제 남편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저에게 사랑과 보호를 약속했던 그 남자는 어디에 있었을까요? 그 대답은 저의 가장 깊은 고독의 원천입니다. 그는 일차적으로는 그곳에 있었지만 감정적으로는 부재했습니다. 그의 집에서 저 때문에 벌어지고 있는 전쟁의 조용한 안중이었습니다. 가장 날카로운 고통은 시아버지의 손길에서 온 것이 아니라 제 남편의 무대응, 그의 아버지의 복잡하고 독이 된 조작을 인지하지 못하는 무능력, 혹은 아마도 그의 맞서기를 거부하는 데서 왔습니다. 그의 침묵을 이해하려면 우리 문화의 기둥 중 하나인 효, 즉 자식된 도리의 압도적인 무게 이해해야 합니다. 한국의 아들은 태어날 때부터 부모님, 특히 아버지를 공경하고 결코 거에 더역하지 않도록 조건화됩니다. 따라서 제 남편은 마비스키는 갈등 상태에 있었습니다. 한쪽에는 남편으로서의 의무, 오직 저를 보호하고 우리 자신의 가정을 꾸리는 것. 다른 한쪽에는 아들로서의 신성한 의무, 즉 아버지를 존경하고 순종하는 것. 그는 죄다 속 깊은 기둥이라고 밖에 묘사할 수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겉으로는 강해 보였고 우리 견우는 지탱해야 할 고조물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속은 비어있었고 찐가의 압력이 무너져 내리며 가장과의 대결의 무게를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수동성으로 인해 생긴 그 공백 속에서 아버지의 유독한 역학은 단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번성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제가 받아들이기 힘들었던 불편한 진실이 있습니다. 기대의 파괴. 이 이야기의 주된 악당은 아마도 독서를 바라보는 교활한 새아버지가 아닐지 모릅니다. 제 고뇌의 진정 설계자는 그의 무책함 아들일 수 있습니다. 시아버지 같은 사람의 권력은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그것은 오직 아들이 흘러가는 공간일 수만 존재하고 박장합니다. 아버지의 괴담한 손길은 아들의 침묵에 정길이합니다. 남편이 눈을 돌릴 때마다 제가 미묘하게 불편함을 표현하려 할 때마다 그가 화제를 바꿀 때마다 그는 말없이 전쟁이 계속되도록 허락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중립적인 관중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조용한 조영자였습니다. 이 역학가에서 제 낭면의 역할에 대한 기운은 명확하고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는 다리가 되어야 했습니다. 그의 안을 그 가족과 연결해주는 안전하고 잘 지어낸 다리, 존경과 애정의 횡단을 가능하게 하는 다리야. 하지만 이 이야기에서 제 남편은 다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심역이었습니다. 심흑에 해결되지 않은 갈등의 심역, 그리고 그 깊고 어지러운 심령의 침묵 속에서 그의 손에 그 보호를 없이 그 저편에 사는 목소리 계열, 즉 아버지의 계량, 어머니의 묘리의 적대감이 더 크고 더 가깝고 무한히 더 염소게 되겠습니다. 제 옆에 왕자, 제 보호자 왕자를 피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빈 왕도 안에 다른 왕들이 통치하는 시도하라는 열린 입차장이었습니다. 살아남기 위해 저는 상황을 가족의 렌즈를 통해 보는 것을 멈추고 그것을 시스템으로 분석하기 시작해야 했습니다. 가족은 어떤 유기체와 마찬가지로 균형, 즉 항상성을 추구합니다. 하지만 때때로 그들이 찾는 균형은 병들고 유독합니다. 처음에는 무작위적인 권력의 행위처럼 보였던 시아버지의 태도는 왜곡된 시스템 논리 안에서 의미를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단지 저를 칭찬하거나 위협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의 가족 시스템의 만성적인 문제, 아마도 수년에 걸쳐 너무 강해지고 너무 독립적이 되어 그가 더 이상 완전히 통치할 수 없는 인물이 된 아내, 즉 시어머니를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저 체스판의 새로운 말, 부드럽고 비위를 맞추기 위해 애쓰는 며느리는 이 새로운 책략을 위한 완벽한 도구가 되었습니다. 그 집의 관력 구조를 이해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것을 가정이 아니라 재벌, 즉 한 가족이 통치하는 거대한 한국의 대기업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시아버님은 화정님이었습니다. 그의 권능은 절대적이었고 그의 말은 법이었습니다. 그의 외어들인 제 남편은 이사였습니다. 직함과 명망이 있는 집일은 있었지만
실제로는 회장님의 결정에 도전할 실질적인 힘이 거의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수십 년에 걸쳐 회사 내에서 자신의 영향력 있는 영치를 구축한 강력하고 오래된 고위 인물이었습니다. 아마도 회장님의 완전한 통제에 도전하는 인물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젊고 재능 있고 잠재력 넘치는 신임 관리자였습니다. 회장님은 놀라운 움직임으로 전체 이사회 앞에서 저를 공개적으로 칭찬했습니다. 그는 저의 장점이나 저를 좋아해서가 아니라 그의 내부 경쟁자인 고위 인만, 즉 자신의 아내의 힘을 약화시키기 위한 똑똑한 기업 전략으로서 저를 상징적으로 승진시켰습니다. 저에 대한 칭찬은 전략적인 움직임이었습니다. 저를 높임으로써 그듯이 만약에 그녀의 자리가 대체 가능하며 더 젊고 부드러운 새로운 총이 닿는 이가 등장하고 있음을 알렸습니다. 그는 저를 이용해서 그녀를 불운정하게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가장 해방적이면서도 가장 무서운 깨달음이었습니다. 저는 사랑, 애정, 존경을 우측으로 움직이는 가족에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권력, 전략, 충성의 무자비한 규칙으로 움직이는 역기능적인 기혈에서 일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저녁 식탁에서의 대화는 감정에 대한 것이 아니라 동맹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다정은 뭉치는 애정에 대한 것이 아니라 성취적 침략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환경에서 사랑했기에 저는 단지 사랑받고 싶어하는 며느리처럼 행동하는 것을 멈춰야 했습니다. 저는 전략가처럼 생각하기 시작해야 했습니다. 저는 체스판을 읽고 회장님의 움직임을 예측하고 그 기업 체스 게임에서 제가 여왕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해야 했습니다. 전 만약 여기가 플레이한다면 체스판을 갈아질러 어떤 힘으로 느끼기가 있을지는 모르는 조리였습니다. 혹은 첫번 기회에 생각할 수도 있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전쟁에는 지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마침내 그것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가족 랜선의 지도를 마침내 손에 단 고종이 제가 느낀 영역함은 곧 새로운 해탈 공보인 선택의 공보로 다르게 다치되었습니다. 이제 게임을 이해했으니 어떤 수를 넣어야 할까요? 문제는 제 앞에 놓인 모든 길이 각기 다른 종류의 재앙으로 이어진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세 개의 출구가 있는 막다른 골목에 있었는데 각 출구가 다른 낭떠러지로 이어주었습니다. 제 상황은 세 개의 독일 있는 건 중 하나를 선택하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 단은 대결이었습니다. 저는 시아버지께 직접 가서 가능한 모든 존경을 담아 그의 속된 말이 저를 물판에 닿았다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상되는 결과는 무엇일까요? 가족의 신입이 존경받는 가장을 고발하는 것입니다. 저는 무례하고 악의적이며 편취적인 사람으로 비출 수 있었습니다. 저는 가족의 흔목을 깨고 제 체면을 잃고 영원히 문제 있는 며느리로 땅이 지킬 것입니다. 전쟁은 공개적으로 변하고 저는 수적, 계층적 불리함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짠, 아마도 가장 쓴 자는 남편에게 말하기였습니다. 자는 제 보호자인 그에게 마음을 열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설명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함으로써 저는 그를 불가능한 선택, 우리 문화에서 어떤 아들도 해서는 안 될 선택, 즉 아내와 아버지 사이에서 선택하도록 강요하는 것이었습니다. 만약 그가 용기의 기적으로 저를 변호한다면 가족은 내전으로 분열될 것이고 모든 사람의 눈에 그 비난을 분열이 일으킨 여성이 저에게 쏟아질 것입니다. 만약 그가 저를 변호하지 않고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저에게 이정하라가 과정하지 말라고 한다면 그의 혈정에 대한 존중을 고려할 때 가장 가능성이 높은 시나리오, 그러면 독은 우리 결혼에 심정부로 들어가 신뢰와 존중을 영원히 죽일 것입니다. 이것은 저에게 세 번째 짤, 가장 덜 치명적으로 보이지만 아무도 가장 느린 덕을 타고 있는 짤, 즉 침묵하기를 남겼습니다.
이것은 겉보기에 안전한 선택이었습니다. 평화를 유지하고 미소 짓고 방사하고 게임을 계속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침묵함으로써 저는 공식적으로 그 냉전의 구직을 받아들이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시아버지의 체스판 위에 말이 죄인 것에 동의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끊임없는 경계 상태에서 살며 모든 말, 모든 제스처를 분석하고 저의 자발성, 저의 기분을 잃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저는 천천히 제 자선을 잃어버리고 시아버님이 그쳐오라 우월했던 의지 없는 보드랍은 임종이 된 위험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그땐 저는 제가 직면한 질문이 무엇을 하는 것이 옳은가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옳은 답을 얻었습니다. 진짜 질문 이것이었습니다. 나는 어떤 전쟁을 치를 의향이 있는가? 가정라운에서 제 위치를 잃을 수도 있지만 아마도 제 영혼을 구할 수 있는 공개적이고 휘비리는 나는 대결의 전쟁아? 아니면 외부의 평화를 유지할 수는 있지만 제 내면의 웅장함을 위해 매일 전투들을 해야 하는 조명하고 재순적인 전략적 법정의 전쟁아? 어떤 성직도 평화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그것들은 단지 다른 전투를 제어할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저의 선택은 제가 어떤 영토를 지키기 위해 더 강하다고 느끼는지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어깨에 닿는 손길의 불편함에서부터 달성함이 가장 날카로운 무기고 신무기의 가장 복잡한 전략인 가장 가능성 조작 권력이 선승되지 않는 전쟁의 거미줄 급인 것으로 여행했습니다. 민서의 여정은 의무와 자기 호주 사이에 갇힌 수많은 며느리들의 졸려한 여정입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마지막 감찰이 남깁니다. 많은 제백벽에 메아리는 질문. 말이 이중적인 의미를 닫고 다정함의 위협이 재수 있는 가족인에서 사람은 어떻게 자신의 영혼에 위한 짐을 찾을 수 있는가? 자신의 소유한 것이 제가 내면 더한 과정의 주인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건가? 한국의 모든 전통 가옥에는 장독대가 있습니다. 보통 햇빛 아래에 있는 턱이 향지는 논문도 아닙니다. 바로 거기서 우리의 열의 가정에 위험한 재료들 곧 투정된 가정이 시간을 두고 살 때로 화려됩니다. 하기도 보면 장기때에 당의지들 고역하고 움직이면 그 모두 똑같아 보입니다. 하지만 오직 그들을 돌려오는 조카의 집임 왕이 그 안에서 무슨 일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지 압니다. 그녀는 어떤 강지가 발목에 결제 받아들고 있는지, 어떤 것이 휴질되고 있는지, 어떤 것은 허리에서 섰고 있는지를 압니다. 그날 밤 시아버지는 그의 홍과 말로 저에게 그의 가족 간에 장족되어 대한 한경적인 일세를 건네줬습니다. 하지만 그의 월시와 함께 그 강진이 마음에서 최초로 무엇이 말을 떼고 있는지에 대한 물성을 지식도 함이었습니다. 민사의 여정, 조의 여정인 이제 이 달 앞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선책은 그녀는 몫입니다. 그녀는 이 비밀전에 새로 그 조용한 수부자가 되어 단계자를 원체로 완벽하게 만든 평을 관세경에 보낼 것인가? 송기자 물과시 서고에 듣은 데서 간 걸로 다신가? 그녀는 단주자에 깨뜨리고 모든 것을 해주신다는 것지만요. 기록말 그날 알만한 자유사람들의 좋아하는 하루의 제물 오늘 등간말 제놀 생생심을 간다기 열리 사실적인 사실 그녀는 조용히 돌아서서 단어고 순서가 자신만의 자리 잠깐 자리를 하소는 생각하다만 결과물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만약 이 여기가 가족 관계의 불접성에 대한 여러분의 인식에 공양을 불러일으켰다면 여러분의 지시를 보여주세요.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공유해주시고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우리는 계속해서 사회가 닫아놓고 싶어하는 강제를 함께 열어볼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